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2018년에 나온 BJ 보야파티의 글,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억나시죠? 2017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폭발적으로 올랐다가 2018년에는 급락하면서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시 거품이었어 라고 말하던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네,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죠. 근데 이 글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니 이건 거품이 아니라 새로운 화폐의 탐생 과정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굉장히 대담한 논리를 펼칩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목표는 비트코인을 사야 하나? 이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대신 도대체 어떤 논리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주장하는가 그 생각의 틀 자체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아마 이걸 듣고 나시면 이 주제에 대해 훨씬 더 깊이 있는 관점을 갖게 되실 겁니다. 네, 이 글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비트코인을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기존 자산의 잣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평가 방식 자체가 달라야 한다. 네, 저자는 비트코인을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자산, 뭐랄까 화폐적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치가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려면 인류가 애초에 왜 돈이라는 걸 만들게 됐는지 그 원초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흥미롭네요. 글의 시작은 2008년.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비트코인을 딱 내놓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네, 그렇죠. 은행이나 정부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어떤 중간 관리자 없이 그냥 인터넷만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가치를 보낼 수 있게 된 사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혁명적인 사건이었죠. 근데 바로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금처럼 실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부가 보증해주는 것도 아닌데 이 디지털 데이터 조각이 대체 왜 가치가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이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저자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떤 내재적인 쓸모나 미래 수익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럼 뭐로 결정되는데요? 게임 이론적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이걸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할까? 이걸 예측하면서 가치가 형성된다는 거죠. 아, 내가 이걸 가치 있다고 믿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약간 순환 논리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저자는 이게 바로 화폐가 탄생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독특한 과정을 이해시키려고 우리를 아주 먼 옛날 그 물물교환 시대로 데려가요. 아, 그 욕구의 이중적 불일치. 정말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데요? 그렇죠. 내가 사과를 팔아서 생선을 사고 싶은데 생선 장수는 배를 원하면 거래가 안 되잖아요. 네, 그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뚫고 문명을 만들었나 신기할 정도라니까요. 그래서 인류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장 교환하기 쉬운 상품을 중간 매개체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화폐의 기원이라는 건데요. 네. 근데 재미있는 점은 처음부터 교환을 위해 화폐가 등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자는 화폐가 항상 4단계를 거쳐 진화한다고 설명하는데 그 첫 단계가 바로 수집품입니다. 수집품이요. 당장 먹을 수도 없고 쓸모도 없는 조개 껍데기나 예쁜 돌멩이 같은 거요. 네,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희소성이나 독특한 모양, 위조하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1단계 수집품이고요. 네. 그러다 이걸 수집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사람들이 아, 이건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쉽게 안 사라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이게 2단계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아하. 그리고 가치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생기면 그제야 사람들이 이걸 물건값으로 지불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게 3단계, 교환의 매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마지막으로 사회의 거의 모든 사람이 이걸 쓰게 되면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이걸 기준으로 매겨지게 되는데 이게 최종 4단계, 가치의 척도가 되는 거죠. 와, 단계별 설명이 굉장히 명확하네요. 그러니까 2018년 당시의 저자는 비트코인이 딱 첫 번째 수집품 단계에서 두 번째 가치 저장 수단으로 넘어가려는 아주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본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직 가격이 너무 불안정해서 그 유명한 피자 두 판의 1만 비트코인 사건처럼 일상 거래에 쓰기엔 무리가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쵸. 하지만 그건 그냥 과정일 뿐이라고 본 거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신뢰가 먼저 단단하게 쌓여야 그 위에 교환의 매개다는 집을 칠 수 있다는 논리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네요. 좋은 가치 저장 수단, 그러니까 좋은 돈이 되려면 대체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하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글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그 부분을 분석하는 대목이거든요. 네. 저자는 좋은 돈의 속성을 8가지로 정리하고 이 기준에 따라 비트코인, 금, 그리고 미국 달러 같은 법정화폐를 비교 분석해요. 8가지나 두는군요.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 조건은 내구성이에요. 이전에선 금을 따라올 게 없죠. 로마 시대 금화가 지금도 박물관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지폐는 세탁기 한번 돌리면 그냥 끝나는데. 맞아요. 비트코인은 네트워크가 살아있는 한 사라지지 않으니 내구성은 강한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휴대성이겠네요. 이건 뭐 비트코인의 압승 아닌가요? 그렇죠. 수십억 원어치 금을 옮기려면 트럭이 필요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냥 USB 하나에 담거나 이메일처럼 보내면 끝이니까요. 맞아요. 휴대성에서는 비교가 안 되죠. 세 번째 속성이 대체 가능성인데 이건 어떤 돈이든 동일한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 제 지갑에 있는 10,000원이나 다른 사람 지갑에 있는 10,000원이나 똑같은 10,000원이다. 이런 거요? 네, 바로 그거죠. 금도 녹이면 어떤 금인지 구별할 수 없으니 대체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저자는 여기서 비트코인의 의외의 약점을 지적해요. 잠깐만요. 비트코인의 약점이요? 디지털 데이터인데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어떤 코인이 오염되었다는 게 가능한가요? 그게 블록체인의 투명성 때문이에요. 모든 거래 기록이 공개적으로 남으니까 이론적으로 특정 비트코인이 과거에 불법 거래에 사용됐다는 걸 추적할 수가 있어요. 아, 만약 정부가 이 비트코인들은 범죄에 연루됐으니 받지 마라 라고 규제하면 그 코인들은 다른 코인과 동등한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깨끗한 코인, 더러운 코인이 나뉠 수 있다는 위험. 그 점에서 금보다 약점이 있다고 본 거예요. 와, 투명성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다니 정말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다음은 뭔가요? 네 번째는 검증 가능성입니다. 위조 지폐나 가짜금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비트코인은 암호화 기술로 소유권을 증명하니까 위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이 점에선 비트코인이 가장 뛰어나고요. 다섯 번째, 분할 가능성도 비트코인이 압도적이에요. 1비트코인을 1억 분의 1까지 나눌 수 있거든요. 금을 가루로 만들지 않는 이상 그건 어렵겠네요.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속성이 나올 차례인 것 같은데요. 바로 희소성이죠. 바로 그거예요. 여섯 번째 속성, 희소성. 이게 저자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는 거요? 네, 2100만 개로 프로토콜에 못 박혀 있어서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절대적인 희소성이죠. 반면 법정화폐는 정부가 계속 찍어낼 수 있고 금도 새로운 광산이 발견되면 공급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이 차이가 결정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역사성. 이건 뭐 수천 년간 신뢰를 받아온 금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저자도 그 점을 인정하면서 린디 효과라는 개념을 가져와요. 어떤 기술이 오래 살아남을수록 앞으로 더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개념인데요. 아, 비트코인도 시간이 흐를수록 신뢰가 쌓일 거라는 예측이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속성은 검열 저항성이에요. 정부나 은행이 개인 계좌를 동결하거나 거래를 막을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중앙 관리자가 없어서 이걸 막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종합해보면 비트코인이 역사성 같은 면에선 약점이 있지만 특히 절대적 희소성과 검열 저항성이라는 기존 화폐 시스템이 절대 가질 수 없는 독보적인 강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 두 가지가 미래 디지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거라고 저자는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데 현실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져요. 이런 속성들이 아무리 좋아도 하루에 20%씩 오르내리는 자산을 어떻게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부를 수 있죠. 이건 그냥 도박 아니냐는 비판이 가장 날카로운데요. 저자도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이 극심한 가격 변동성을 무질서한 거품이 아니라 새로운 화폐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패턴이라고 해석해요. 자연스러운 패턴이요? 네, 그걸 설명하기 위해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모델을 가져오죠. 아, 하이프 사이클. 신기술이 나오면 기대치가 확 올라갔다가 거품이 꺼지고 나중에야 서서히 자리 잡는 그 패턴 말씀이시죠? 맞아요. 저자는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가치 상승이 하나의 거대한 S자 곡선을 그리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개의 작은 하이프 사이클이 반복된다고 봐요. 어떻게 진행되는데요? 먼저 소수의 선구자들이 기술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진입하면서 가격이 서서히 올라요. 그러다 대중의 관심이 쏠리면서 기대감이 폭발하고 투기자들이 몰려들면서 가격이 비이성적으로 급등하죠. 그게 기대감의 정점이고 그리고 나면 어김없이 폭락이 찾아오죠. 그렇죠. 거봐, 거품이었잖아. 같은 조롱이 쏟아지는 환멸의 개국 단계로 들어가는 거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해요. 저자는 그 폭락 이후가 진짜라고 말해요. 거품이 꺼지고 투기자들이 떠난 자리에 기술의 본질적 가치를 믿었던 초기 투자자들과 이 폭락을 견뎌내고 새로 신념을 갖게 된 투자자들이 남아서 가격의 안정적인 바닥을 다진다는 거예요. 아, 바닥을 다진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바닥이 이전 사이클의 고점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된다는 점이에요. 이 바닥이 다음 사이클의 출발점이 되어서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새로운 참여자들을 끌어들이며 더 거대한 사이클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2011년, 2013년, 그리고 2017년에 가격 폭등을 각각의 사이클로 분석했더군요. 참여하는 집단도 처음에는 암호학자,
다음엔 초기 기술 수용자, 그리고 2017년에는 기관 투자자랑 일반 대중으로 점점 커진다고 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 자체를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새로운 화폐가 세상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성장통으로 해석하는 시각이네요. 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몇 가지 흔한 오해들도 반박합니다. 첫째, 너무 변동성이 크다는 비판은 아직 시장 규모가 너무 작고 역사가 짧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아, 작은 연못에 고래가 들어오면 물이 넘치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시장이 성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안정될 거라고 봤고요. 두 번째 비판은 전송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거였어요. 맞아요. 커피 한 잔 사려는데 수수료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었죠. 저자는 이걸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해요. 비트코인의 기본 블록체인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와 같다고 봐요. 이런 금고를 이용하는데 당연히 비싼 수수료가 든다는 거죠. 그럼 일상 결제는 어떻고요? 일상적인 소액 결제는 이 금고 위에서 작동하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2차 레이어 기술 위에서 저렴하고 빠르게 처리될 거라고 예측해요. 이건 마치 우리가 무거운 금괴 대신 가벼운 금 보관증서나 신용카드를 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맹목적인 낙관론이 아니라 비판에 대한 나름의 논리적 답변을 가지고 있네요. 하지만 이 글이 좋은 이야기만 하진 않죠. 이 모든 시나리오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실제 위험 요인도 명확하게 짚어주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그 부분이 이 글의 신뢰를 더해주는 지점이에요. 저자는 세 가지 치명적인 위험을 지적합니다. 첫째가 뭐였죠? 첫째는 프로토콜 위험. 비트코인 코드 자체에 아직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심각한 버그가 숨어있을 가능성이에요. 만약 그런 결함이 발견돼서 해킹이 일어난다면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가치는 0이 될 수 있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두 번째는 거래소 폐쇄 위험이었고요. 네,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는 막기 어렵지만 우리가 비트코인을 원화나 달러로 바꾸는 통로인 거래소는 중앙화된 회사잖아요. 그렇죠. 만약 전 세계 정부들이 담합해서 자국 내 모든 거래소를 동시에 폐쇄해버린다면 화폐화 과정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험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대체 가능성 문제랑 관련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더러운 코인 문제요. 정부가 특정 비트코인들을 불법 자금으로 규정하고 거래소나 상점들이 이걸 받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아, 그렇게 되면 모든 비트코인이 동등하다는 핵심 가정이 무너지면서 사실상 화폐로서의 기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자는 이 세 가지를 가장 큰 실존적 위험으로 꼽았습니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이 글이 그리는 비트코인의 최종 미래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저자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해요. 첫째는 비트코인이 금의 역할을 대체하는 디지털 금이 되는 시나리오. 네. 글을 쓴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금의 시장 가치가 약 8조 달러였는데 만약 비트코인이 이 자리를 차지한다면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약 38만 달러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을 제시해요. 38만 달러요. 그리고 더 나아가는 시나리오도 있었죠. 네, 만약 비트코인이 금을 넘어 전 세계의 단일 준비 통화가 된다면 초창기 암호학자였던 할피니의 계산을 인용하면서 개당 1,000만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는 아주 담대한 전망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와, 이건 단순히 투자 수익률을 이야기하는 걸 넘어서는 거의 세상의 질서가 바뀐다는 수준의 비전이네요. 그렇습니다. 특정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중립적인 글로벌 기축통화가 생긴다면 정부가 마음대로 화폐를 찍어내서 사실상의 세금을 거두는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건 지정학적 질서까지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변화를 담고 있는 비전인 거죠. 오늘 우리는 2018년의 한 분석을 통해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화폐의 역사와 속성이라는 매우 체계적인 틀로 이해하는 하나의 관점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 주장에 동의하든 안 하든 세상을 보는 새로운 렌즈 하나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네요. 여러분이 이 대화를 마무리하며 생각해 볼 만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글은 좋은 돈을 평가하는 8가지 기준을 제시했잖아요. 잠시 비트코인은 잊어보시고요. 그리고 이 기준들, 즉 내구성, 희소성, 휴대성, 검열 저항성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현재 부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수단, 예를 들어 은행 예금이나 주식, 부동산에 한번 똑같이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의 이상적인 화폐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까요?